쓰신 이 논문으로 저희가 공론 정리하고 공표 마무리하는 첫 시간 가지겠습니다. 법명 있죠. 가로에 교무님이세요. 교무님이시고 아주 대단한 국가적 공도자세요. 이거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정현숙 교무입니다. 영산선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는 대종사님께서 탄생과 구도와 대각을 하시고 초기 교단을 꾸리신 성지입니다. 대종사님은 숭산종사님의 아버님이시죠. 그 원불교의 근원 성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 건국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전제동포 보호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받아요. 요 사업은. 그래가지고 원불교는 다 서울에서 한 30단체, 30여 단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한 8개 학교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불교에서 한 거예요. 네, 불법연구회 그때 했고 저는 영산 성지에서 원불교 출가에 마음을 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고3 때 영산 성지 순례를 하고 중앙봉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어떠한 답을 얻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원불교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종교적 의미나 교단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적으로도 농촌의 그 옛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하고 또한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종사님이 구도하신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이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도 남아 있어서 저희들 학생들이 그 원불교 초기 교단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 대종사님의 정신과 선지님들의 어를 채받아 가면서 하루하루 적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은 도와가고 또 가르칠 부분은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기 전에 계셨고 대각까지 하신 이 주변에 이제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 전 그리고 대각 하실 때까지도 이 물로 밥도 해서 드시고 잡수시던 물인데 지금 못 먹어요. 지금은 먹지 못하고 묻 곤충들만 이렇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큰 나무들이 많아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런 탑에도 기도하고 망고 1월비에도 기도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하는데 한 학생이 저희 학교 학생이
이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간절히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쌍에다가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답을 하더라고요. 이 나무는 대종사님을 뵙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간절히 그 나무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옥녀봉 아래 태어나셨는데 수해가 물이 이제 너무 차올라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시고 나서 숭산 종사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3, 4세까지 이곳에 머무시다가 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또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1919년 대각을 하시고 저축조합이라는 이제 일을 하십니다. 이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 4세까지 머물러게 되셨는데 이때 이 숭산종사님이 아주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 이곳에서 대종사님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내가 이제 집 그것이 있는데 우리 온 일가 되는 사람 한 분이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새 신부가 와서 이제 아랫목에 만든 새 신부가 어떻게 이제 뭐 연지 찍고 건지 찍고 이제 왔는데 코가 아주 조금 빨고 들어오던 거예요. 코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 대종사님이 물으시더라. 네가 지금 네 마음이 어디가 있냐 그러시오. 지금 그 신부 코코터머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어리지 않은 3살 나겠어요. 그런 게 이제 아주 조그마한 이제 마음 거래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감탄하시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곳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탄생가입니다. 이 탄생가 바로 옆에 옥녀봉이 있는데요. 대종사님은 숭산종사님께 저 옥녀봉에 소리를 질러봐라. 이름을 불러봐라. 크게 불러봐라. 해서 부르면 그 메아리가 들리느냐,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이치가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양반은 나를 조금 영역에는 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 나무 요만한 패를 요만한 나무 패를 만들어서 여습자를 딱 만들어서 네가 여습자 한 가운데를 지는 건 튼다. 그냥 앉으실 때는 이렇게 들여다봐라. 그 이제 옛날에 쫓아다니면서 놀다가도 오면은 그냥 바느질 꼬리다가 놔두었다가 그걸 내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일생 공부를 시키려고 집중시키려고 이제 공부를 시켜.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 38살 먹어서부터 내가 지금도 그 생각나는 것은 마음의 거래가 많이 알았어요. 이곳은 그 시대도 숭산종사님이 자랐던 시대도 궁촌벽지, 대종사님이 태어났던 시대는 더 궁촌벽지였지만 지금도 이곳에는 뭐 하루에 차가 얼마 안 다니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숭산종사님이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셨다네요. 비문명지대의 생활이었지만 정신세계의 단련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과정으로 종교적 본질로 다가서는 기초 시절을 보냈다. 세계를 향한 정신 문명의 산실에서 거침이 없이 자랐고 삶의 방향과 지침을 배우고
닦았다. 그곳이 나의 고향 영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숭산 박광전 종사님. 숭산종사님은 보통학교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글을 읽기 위해서 서당을 다니셨는데, 서당을 다닐 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한테 있어서는 서당 훈장님이 회초리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곤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숭산종사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 서태단 대종사님께 이제 말씀을 올려요. 훈장님이 회초리질을 해서 서당에 가기 싫어요 라고 말씀을 올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숭사님 손을 잡고 함께 서당을 가십니다. 그래서 훈장님께 부탁을 올리십니다. 훈장님, 회초리질을 안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숭산종사님은 서당을 마음 편하게 다니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가지가? 둥치를 이렇게 간질렀는데도 가지 끝이 흔들려. 어? 진짜로? 그래서 해서 간지럼 나무라고 하고 우리 조선시대에 또 이렇게 양반들 집에 많았는데 사실 제가 지도인으로 함께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사감님 하면 굉장히 높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냥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속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사뭇 다른 이런 기숙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그들도 대종사님의 제자고 또 저희 구인 선지님들의 제자고 이런 형태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깨우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같이 어울리다가도 학생들이 물론 잘못할 때가 있죠. 이제 커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그럴 때는 또 학생들을 이렇게 아주 매섭게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혼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저도 혼내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영산에 있잖아요. 네. 구인 선지님들께서 기도를 어디서 하셨다고요? 구인 기도. 네, 기도봉에서 하셨어요. 네. 네. 낮에 우리 정화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는 봉을 좀 우리 정화교가 미얀마에서 오기도 했지만 1학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몰라요. 모르는데 처음에 잘 나갔어. 중앙봉, 옥녀봉, 다음이 정화가 컸는데. 숭산종사님이
영광에 계시면서 서당을 다니시다가 백수초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을 채 다니지 않고 이리, 현재 익산이죠. 익산 송악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바로 이 학교, 이리 보통학교로 전학을 오시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와 송산종사님이 태어난 해가 같아요. 1915년으로. 네, 이러한 인연이 또 있네요. 옛날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어요. 뭐 바느질 하나 한다고 하더라. 그 보이지 않는 불 밑에서 바느질을 했고, 반딧불에다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눈에서 눈 하얀 걸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게 형설지공이라는 뭐 말이 있지 형설지공.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글씨 하나를 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거다 정력을 대야 됩니까?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 예, 예. 우리도 어려서 이렇게 군인하게 될 때는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전람회도 내고 그랬거든. 예. 근데 그때 안 써버리니까 지금은 그때만 경호대하고 아주 축축 되어버렸어. 이곳은 종법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 생전에 익산 총부에서 머무셨던 곳입니다. 숭산 종사님께서는 토요일이 되면 이곳 총부를 찾아서 동생분과 함께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대종사님 모시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재 세탁소 옆에 지금 훈련소를 쓰고 있지. 그쪽 동아실방. 거기서 이제 그 대형사님이 거쳐오실 때인데 나는 그때 이제 송갈리, 이리 송갈리라고 철도, 이리 역 뒤에 철도 건너가지고 그쪽에서 그때 살았는데 그때 이제 공일날이면은 송악동. 지금 송악동이죠. 공일날이면은 이제 한 번씩 총부를 오는데 거기 그 길쭉 가가 데리고 이렇게 오면 저녁에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잔다는 거예요. 가하고 나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면 길쭉 그러면 자다가 이렇게 둥그러 가서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를 꽉 안고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는 절대로 못해. 그때 총부 생활이 뭐 어디나 그랬겠지만 굉장히 강고한 생활이었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뭐 다들 그랬겠지만 먹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양념이 없는 김치에 뭐 꽁보리밥,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것만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으셨다고 하네요. 대종사님께서 총부 건설을 하시고 서울의 많은 교도님들을 인연이 되셨는데 그 중에 진정리화라는 교도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은 진정리화 교도님의 집이었습니다. 진정리화 교도님은 그때 대종사님 사가, 대종사님의 가족이 머무는 집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흔쾌히 이 집을 대종사님 가족들에게 드렸습니다. 숭산종사님도 이 집에서 머무시게 된 거죠. 현재 이 집은 원불교 교정원장님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는 연불 그리고 문답이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회상 창립의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대종사님이 뭐 경제적 여건이 돼서 회상을 건설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양잠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수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잠도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과수원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불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게 이제 농업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영육상전, 그러니까 정신 공부도 하지만 육신으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가 일구어서 자력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학계에서 유병덕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철학서 3권짜리를 그 에디터 하시잖아요. 그런 걸 그 한국철학계에서 그분이 나가서 하듯이 손살리면 이제 교육계도 뭐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원불교적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 워낙 세력이 크니까 어디든 다 들어가지. 근데 이렇게 작은 세력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부각시켰어요. 저희 학원은 제가 시작이 되면 초반 시작이 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상학까지 가시면 가르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감독님께서 다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셨던 상상 속에서 구성해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어린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자의 이 어른의 전체적인 틀이 이때 다 갖춰지지 않았을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상적 기틀이 정립된 그 시기,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숭상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인격 형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송자는 서울 유학 시절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반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서울까지 유학을 하냐, 여기서 구국시도 되고. 근데 고등학교를 가게 된 배경이 특별하죠. 왜냐면은 너무 시대적으로도 너무 간고한 시절이었고 없어요. 학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단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회사를 창립했기 때문에 자본은 없고 투자해야 되는 것은 없고 이런데 교조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학교를 보낸다. 그것도 서울에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교단에서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기독교 학교를 보내죠. 개신교 학교를 보내죠. 그런 것도 좀 독특한. 어떻게 해서 다른 데에도 갈 수 있겠고 익산에 머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배제고문을 가게 되느냐. 그랬다 하면은 그 시대 때 보면은 그 학교에서 독립투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주시영 문제, 김소원 작가 이런 분들 엄청 유명한 분들이 나왔고 전혀 오버는 그 민족정신이 살아있는 학교라는 거, 독립정신에 그런 의미, 그런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 시대가 몇 년이죠? 1931년. 그때 당시는 내가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일반이 되게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이제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법을 해서 성적이 되어야지. 그 뒤에 여러 학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새 말하는 철학적 기초부라고 그러죠. 기초부라고 하는 거. 기초부를 해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연상을 해야 된다. 만일 학비를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가서 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오직
원불교 이걸 발전시키려면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서 앞으로 이걸 이제 발전을 시키고 이 시대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려면 또다시 새로운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신 거죠. 가되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된다. 그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제 학교를 하는 거죠. 송사님이 다니셨던 자취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중요한 사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송산 종사님 학교 다닐 때의 학적부입니다. 이 학적부에는 송사님이 당시의 기록이 다 적혀져 있는데요. 뭐 성적은 물론 신체는 어떠했으며 성격은 어떠했으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고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학교를 찾아와서 학생들을 보니까 처음에 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그 학생들이 그냥 고등학생이구나 싶었는데 나갈 때는 그 학생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송산 종사님의 후배구나 라는 느낌으로 좀 더 관심이 가지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배제고등학교에 마련된 아펜젤러 기념 예배당입니다. 숭산 종사님은 배제고보 다니던 시절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 예배당에 오셔서 견문을 넓히셨다고 합니다. 특히 예배에는 저명 인사가 초청되어서 특강을 하였는데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는 종교적 교양을 쌓고 또 찬송가, 기도 등을 통해서는 종교적 정서를 함양하셨다고 합니다. 학적부를 보니까 1, 2,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성적이 좋으셨어요. 뭐 전교에서 3등, 5등 뭐 이렇게 또 하셨고 하셨는데 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좌우명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 시절에는 관심 분야가 심성, 그다음에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심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종교적 주제들이죠. 그랬는데 다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데 관심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청소년기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제고보는 김소월 시인, 또 주식연 선생과 같은 국가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하였고 독립운동가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숭산종사님은 특히 독립열사들의 특강을 듣고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가 더 샘솟았다고 하십니다. 숭산종사님께서 1931년부터 다니셔가지고 37년에 졸업 연도는 37년이더라고요. 이렇게 졸업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 배제 학당의 위치, 배제고의 위치랄까.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의식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기록을 보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거의 90%가 독립투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박물관에서 졸업 앨범전과 이제 교지 전시를 했었으니까 그
근데 이제 그 앨범에 보면 힘, 투쟁 이런 것들은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당시 배제학당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교사 선생님들 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는 모든 신학문과 그다음에 서양의 문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곳이 이제 배제학당이었던 것이죠. 배제학당 중심으로 한 정성일대의 근대기는 전 세계로부터 온 많은 엘리트들이 서로 동문배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가 꿈틀꿈틀거렸던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학당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학당의 의미와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당이 원래 명칭은 배제 컬리지입니다. 이 컬리지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우리 대학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리고 서원 철폐라는 일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영어로 있는 배제 컬리지를 학당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당의 개념은 원래 개념은 컬리지예요. 근데 이 컬리지는 우리 지금처럼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기보다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합쳐져 있는 그런 개념. 네, 그 배제학당의 학칙이 1917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학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학칙의 1조가 다달이 3냥을 낸다라고 합니다. 2조는 탐량을 내기 어려우면 근로를 해서 학자금을 벌게끔 한다.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은 실질적으로 여기 인쇄소라든가 신문사 이런 공업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근로를 통해서 학자금을 마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배제학당은 이제 그런 실용적인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립교육, 그다음에 자강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중국 고보 옛날 그 고등보통학교를 여기 이제 서울서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배제 고보를 다녔습니다. 예, 다녔는데 그 배제 고보 옆에 가서 서울 그때는 경성중학이라고 일본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둘이가 장근 야구 시합을 하는데 그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응원을 나갑니다. 야구를 할 때. 그럼 나도 이제 그걸 나가고 뭐 나갔는데 어찌든지 우리 배제고보가 저 일본 놈들을 이거 걔들하고 자꾸 빌어 앉아서 그래도 배제고보는 자꾸 쳐. 그러면 그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러면 배제고보가 이기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비는 그것이 종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저 마음 편하지요.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의지를 하고 그러면 편하긴 하지만은 그런 비는 뒤에 그치는 그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종교는 우리 일상생활에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지. 어머님 이 집이 그동안 이공주 조사님 되고 당시에 이 개동 이공주 선생님 바로 이 집이 순산 종사님 배제고를 다니기 위해서 상경하셔서 다른 거처가 정해진 집을 잠시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생활을 하셨다. 그런 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거를 터가 너무 조각하는 애들이 부타원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만난 인연을 대종사님이 숙세의 인연을 만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좋아하셨어요. 이 동진의 선생님이 당신의 가슴에 큰 울림이 있다고 와닿는데 대종사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사람이 큰 일을 해야지. 이 큰 일에 대해서 유타님이 여기서 딱 가슴에 확 그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대종사님을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친견을 대종사님을 이제 보시면서 발심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당신의 수양체를 희사를 하게 돼요. 당시에 대종사님의 상경을 하시면 이렇게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는데 육다원님이 이곳을 이제 당신은 가이동 본가에서 생활을 하시고 당신의 수양체를 쓰시게 하시면서 아름아름 제자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공주 선지님도 만나시게 되고 다른 여러 경성의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법문을 받들면서 우리가 제대로 큰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만났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무님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식으로 교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러면은 서울을 뭐 대종사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서울에 오게 되면 기거처가 없는 분들에게 원불교 교도들 현재 불법연구회 회원들에게 또 그런 숙식을 자리도 마련이 됐겠네요. 그런 식으로도 쓰임이 됐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의 숙식 제공도 되지만 또 이 경성이라는 당시에 경성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배울 곳이 많은 거잖아요. 문화적으로든 뭐 교육, 역사 그런 정보로든 우리가 견문을 넓혀야 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교단에 좀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이 이곳으로 오시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공양원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법문도 배우고 이렇게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장남이신 순산종사님도 이제 교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배제 보통학교로 진학을 하시게 돼서 서울에 머무실 때 이곳에서 학교를 통학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어디 정도 좀 됐을까요? 이렇게 여기와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0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면은 배제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무님이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 창신동 시장길로 해서 가파른 길을 올라오셨잖아요. 예전에 거기가 이제 계곡길이면서 선생님들이 그 길을 수없이 오고 가셨을 텐데 바로 가면은 동대문 전차 종점이 나와요. 동대문 그 옆으로 딱 해서 전차 종점이 있었어요. 아마 전차로 통학을 하셨을 수도 있고 도보로도 하셨을 수도 있고. 육타원 이동진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창신동 지금 서울 첫 교화지의 집만 이사하신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부를 조성하셔가지고 유경장학비로 청구해다 주시고 숭산종사님은 대제 공부를 다닐 때 그 유경장학생을 뽑혀서 그 장학금을 학교도 다니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낙산, 똑같이 낙산. 낙산 이쪽 언덕에 오르셔서 인생 문제며, 그다음에 세계 정세며, 또 심도 깊은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연마하고 산책을 하시면서 당신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이곳에서 보냈다 이런 기록이 회고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안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철학 공부로 귀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나 우주의 궁극적 문제에 집중이 되니까 철학서를 많이 탐독을 하시거든요. 그 가운데에도 쇼펜하우의
서적들은 거의 빠짐없이 보셨습니다. 숭산종사님은 이렇게 이제 사가가 있는 대종사님 계시는 익산 그리고 서울을 오가면서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시게 되는 그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네, 이것은 대각전이라고 부릅니다. 큰대 깨달을 각, 집전에 서서 대각전인데요. 1935년, 원기 20년에 건축이 되었고 원불교의 상징인 법신불 일원상을 가장 처음 공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중 집회를 하는 곳으로 이곳이 지어졌고 여기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했고 공부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는 판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원불교의 핵심되는 수행 방법, 사막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숭산종사님께서 이거 송부를 찾으시면 방학이라고 하면 여름, 겨울 두 번이기 때문에 동선과 하선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때 숭산종사님께서도 이곳에서 선을 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선 기간이 3개월씩이었습니다. 3개월씩이었고 원불교에는 11과목의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과목이 있는데 그것을 그 과목을 중심으로 연불도 하고 수행 과목, 수양 과목 이렇게 해서 수양 과목으로 또 있고 연구 과목도 있고 주사 과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을 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뒤 진로에 대한 최종 정리는 불법 연구의 교법을 주체하고 이 법이 더욱 폭넓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철학과 제종교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쓰러져가는 동포들을 위로하고 점차 힘을 길러서 우리 민족 스스로 일어나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데 결론을 내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불교, 불법연구회의 교의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서고금의 철학 그리고 종교 방면을 넓고 깊게 연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대종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미소를 띄우시면서 그렇다면 되었다. 길을 옳게 잡았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학당에서 교육이 시작된 이 교육은 음악, 미술, 체육, 광학,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세계지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명심보감이라든가 뭐 논어리, 맹자리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뭐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 집중을 했다고 본다면 이 아펜젤러가 와서 가르친 교육은 세상을 실증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우주가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거고. 숭산종사님이 이곳 배제고보 다니던 시절 그리고 꾸준히 평생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특히 21살 때 쓰신
졸업하실 때죠. 이제 마지막 고고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던 그때 나의 원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21살 때 쓰셨지만 독립운동가를 꿈을 품고 있다가 그리고 종교인으로의 진로의 전환 그리고 교육자로의 발로 이런 것들이 그 시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후진으로서 그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원, 이 몸이 출세하여 우레같이 소리질러 무력에 잠긴 여러 동포 새로운 정신 깨우치리라. 이 몸이 출세하여 사바세계 법종되어 질서 없는 우리 동포 차서의 법로 열어주리라. 저는 졸업한 곳이 원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 숭산종사님께서 정말 토대를 일구시고 발전을 시키신 이곳에서 그 은혜로 또 공부를 하고 또 올해 이렇게 또 영산산학대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산산학대학교에서 학생처장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총부에서 있는 예비 교무 지원자 수시 모집에 있어 지원한 사람들을 면접을 했습니다. 요새 시대가 출가에 대한 성직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인데 그래도 귀하게 여러분의 후배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뚜렷한 소원이 있고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특한 면도 있었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또 이렇게 어린 마음에 저 과연 이 길을 꾸준히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노파심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이 거의 19살, 20살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때 품은 이 마음이 정말 끝까지 잘 가서 세상을 원불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을 하러 왔다고 다 그래요. 원불교의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맑히고 또 밝히고 또 그 안에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끝까지 들었고요. 네, 앞으로 또 이런 후진들이 많이 나오게 하게끔 저희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들도 준비함이 많이 부족하다, 교단적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해본 그 지원자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느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